지난번에 그 1회 세미나 때 옆에 계신 김태희 교수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재밌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점심 굶고 오후 늦지막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뒤에 다른 일정이 또 겹치는 걸 안 잡으려고 했는데 잡혀있는 바람에 마치고 바로 떠나야 될 것 같아서 건대만 오면 모빌리티 배가 고프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논문 형태로 다듬어지지는 못했고요. 운동에 대한 어떤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한번 확장해보자 그런 아이디어였고요. 그런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목들을 좀 여기저기서 빌려왔습니다. 둘레즈를 얘기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앞에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진행은 제가 봐야 되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를 좀 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근대적인 그 운동 개념이 정립된 게 보통 갈릴레오쯤부터 그리고 그게 이제 완성된 형태로 정리된 건 뉴턴부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오에서 뉴턴에 이르는 몇십 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립된 어떤 운동 개념, 그러니까 이때 운동은 뭐 무브먼트가 됐건 모션이 됐건 아니면 그거에 이제 좀 추상적인 형태인 모빌리티가 됐건 간에 우리가 오늘날도 1차적으로 떠올리고 있는 운동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대립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적인, 그러니까 고중세 시대를 지배해 왔던 운동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의 대비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들레즈의 운동 개념이 이제 그런 고대적인 개념하고 근대적인 개념하고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제가 훑어보니까 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이런 측면에 주목한 그 작업들이 선행 작업들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과문해서 제가 발견하지 못했는지는 몰라도요. 아주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는 논의가 있었는데 확장된 논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제가 찾아보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좀 완성된 형태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개념은 우리 제목에서 이제 제가 외연적 운동, 내공적 운동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표지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텐시브, 인텐시브 그렇게 구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익스텐시브를 외연 또는 연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익숙한 전통인데 인텐시브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 문제는 그것을 칸트에 적용할 때부터 최근 들레즈까지 아니면 물리학에서의 용법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건 요 익스텐시브, 인텐시브의 부분이 칸트 철학에서 처음 등장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레즈 본인은 인텐시브 무브먼트 형태의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굳이 이제 익스텐시브랑 구별해서 어떤 운동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인텐시브라는 표현을 운동과 결합하는 형태로
말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자세한 배경을 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볼까 하는데요. 다행히 상당히 최근에 고려대학교에서 오지은 박사가 쓴 논문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자기운동 개념, 영어로 하자면 이제 오토 무브먼트 정도, 셀프 무브먼트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제 동물의 운동하고 관련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쟁점이 있는데, 그 쟁점은 뭐 저희의 관심사를 좀 벗어나 있고요. 그 논문 앞부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반적인 그 운동 개념, 요거를 잘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지은 박사의 논문에서 상당히 거의 가져다 왔습니다. 논문 형태, 제가 쓰는 논문 형태는 아니고요. 참고 자료를 가져왔고요. 그걸 중심으로 일단 앞에 설명을 진행할까 합니다. 거기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제가 다루게 된 이유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서양의 역사에서 운동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선대에도 플라톤을 비롯해서 뭐 예를 들면 파르멘데스나 이런 엘레아파가 그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거나, 아니면 원자론자들이 운동을 설명하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냥 운동이다, 그 판타레이, 그 헤라클레이토스 같은 그런 견해들이 있었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근대 역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갈릴레오나 뉴턴의 역학에서 운동 개념이 주로 장소 이동, 로코모션에 국한되어 있는 데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개념은 상당히 그 광범위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대적인 운동 개념, 그리고 우리 지금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빌리티 개념이 이 장소 이동에 상당히 집중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제가 첫 번째 그 학술대회 때 이제 받아서 얘기를 잘못 꺼낸다면 원장님이 너 해라 다음에, 그래서 이제 빼박으로 딱 날짜까지 잡혀가지고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장소 이동이라는 의미의 운동 개념을 넘어선 운동 개념이 처음에 존재했다가 그게 뭐 어떤 연유로건 축소돼서 근대적인 운동 개념이 형성됐고, 이제 둘레지는 그거를 모두 극복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개념으로 꼭 돌아가자, 이런 그 취지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운동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정의는 사실 우리가 읽어도 뭔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 피지카의 3권에 나오는 제일 앞부분이죠. 3권 1절에 나오는 운동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고요. 잠재태로 존재하는 것에 그러한 것으로서의 완전한 상태, 이것이 운동이다, 이렇게 암호처럼 적어놨습니다. 이걸 설명드리는 건 오늘 그 논점에서는 좀 벗어날 것 같고요. 이제 이때 사용한 용어가 키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무브먼트뿐 아니라 몇 가지 그 차이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오지은 박사의 해석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습니다. 풀이 부분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요. 운동은 어떤 사물이 자신의 능력을 단지 잠재력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 발휘하는 사태이다. 즉 어떤 사물이 목표 지점을 향해 변화하고 있을 때 이 이행의 과정 중에 그 사물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있다. 이어서 일단 보고 나서 설명드리면, 운동은 어떤 사물이 피동의 능력을 그때그때 완전히 다 발휘한 것이다. 뒤에 부분부터 조금 그 비언하자면 피동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는 오지은 박사는 이제 원동과 피동을 구분한다. 원동은 영어로 하자면 아마 액션에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피동은 뭐랄까요,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적합하진 않지만 하여튼 운동을 가하는 것과 운동을 당하는 거, 이 둘이 구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운동을 당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운동을 당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조건, 그걸 이제 우리가 운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체가 어떤 그 목표를 향해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목표 지점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목표 지점이 꼭 공간상의 저곳, 이런 뜻으로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고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운동체가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서 그 능력이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상태, 완전태로까지 가는 거, 그것을 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렇게 확인하고 갈 수 있겠습니다. 1-2절로 가서요, 운동의 종류를 잠깐 짚어보자면요,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성질, 질, 퀄리티의 문제이거나요, 양, 퀀티티의 문제이거나요, 장소, 어떤 로케이션, 플레이스, 에서의 운동이다, 이렇게 셋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의미의 운동은 질적 변화, 양적 변화, 장소적 변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세 운동은 서로 비교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이 최근에 과학철학의 용어로 좀 인커멘셔러블, 서로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범주로 환원돼서 서로 간에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예를 들자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뛰어가면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몸무게가 줄어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세 가지 그 어떤 변화 또는 운동에서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는 얼굴 색이 변했다는 질적 변화, 그리고 몸무게가 줄어들었다는 양적 변화, 그리고 또 공간상의 이동을 했다는 장소적 변화. 그리고 그 셋은 서로가 다른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이제 동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측면에 주목하느냐에 따라 운동을 질적, 양적, 장소적 차원에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그러하고요. 이제 이 운동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동은 어떤 목적을 히라보로 텔로스라고 하죠. 목적을 점진적으로 달성해가는 과정이고 이 목적의 달성에 시간이 걸린다. 앞에서 다시 1절에서 제가 목표 지점이라는 표현을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이 꼭 장소적인 건 아니다, 거기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방금 1-2절에서 제가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목적이란 말은 텔로스란 말도 그렇고 오늘날 영어의 end라든지 이런 말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 목적은 1차적으로 끝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도달한 장소도 텔로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살이 빠져서 몸무게가 줄어들어서 도달하게 된 그 최종 상태, 그 몸무게의 상태도 목적이고, 그 다음에 붉게 변한 얼굴, 그것도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에 주목해야 되겠고요. 바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이 끝났을 때 운동하는 자는 양과 질 그리고 장소 중 어느 하나의 층에서 달라져 있다. 이렇게 운동하는 자는 아리스토텔레스 용어로 실체라고 하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실체는 개체입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체죠.
그래서 그 실체의 양, 질, 장소 중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변했으면 운동이 일어났다 얘기할 수 있다. 말씀드리자면 얼굴 색이 변하지도 않고 몸개가 변하지도 않았는데 공간적으로 A에서 B로 이동했다. 그러면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과 질 차원에서만 변화가 일어나도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운동하는 자는 필히 크기를 가진다. 이 크기라는 게 뭐냐 이거에 이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이 어찌 보자면 근대 운동관을 뭐랄까요, 근대 운동관에서도 유지되는 측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때 말하는 크기는 수학적인 크기가 아닙니다. 수학적인 크기는 물리적인 크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물체가 이제 영어로 하면 마디, 그리고 일어나로 하자면 이제 소마, 이것이 물체가 있게 되는 거가 이제 첫 번째 그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길이라든지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부피는 아니죠. 부피는 이제 실제 물리세계하고 관련되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선과 면은 그 부피에 해당하는 거에 종속된 차원에서만 존재하지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크기가 3차원적인 물리적인 크기다라는 점을 일단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1-4에서 더 부연하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양을 연속적인 양과 불연속적인 양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의 부분들이 함께 닿는 공통의 경계를 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양의 부분들이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는가. 수학적인 양은 불연속적입니다. 가령 자연수는 1과 2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유리수라고 한다면 임의의 유리수와 가장 가까운 유리수 사이에도 어떤 불연속 계속 쪼개지는 그 측면, 거기에 있는 거죠. 그에 반해 특히 이제 자연수 차원에서 너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물리세계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냅킨이 테이블에 닿아 있다 그러면 닿는 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공통의 경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귀엽네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고릴라도 있고 말도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들이 존재하는 건 이 내부를 다시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말은 상대적인 위치입니다.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 그리고 오른쪽 비율로 보자면 어느 지점에 있느냐, 왼쪽 어느 지점에 있느냐, 그런 것들이 이야기될 수 있을 때 그것이 연속적인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연속적인 양을 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 선과 면 그리고 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셋은 공통점이 장소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장소를 갖는다는 말의 그 중요한 특징은 크기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크기를 갖는 것만 운동한다. 크기를 갖지 않으면 운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그 의미의 운동, 수학적인 존재물의 운동, 그것이 물리적인 것과 붙어있지 않은 한 그것은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운동을 겪지 않는다. 어떤 아까 말한 피동의 존재 아니면 운동체, 그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운동할 수 있거나 운동하는 것, 이게 이제 양적 크기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 크기를 갖는다는 말의 뜻은 장소상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특징이고요. 그것이 오늘날 데카르트 후에 이스텐션이라고 이제 부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형태로 존재한다. 3차원에 존재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랬을 때 그런 크기를 가진 운동체가 뭔가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이제 몸이다 또는 물체다, 바디, 소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의 전제가 되는 것은 크기를 갖고 있는 어떤 물체, 그것이 질이나 양이나 장소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될 때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제 재밌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뭐도 포함되냐면 이제 식물의 동물의 어떤 그 성장, 이런 것도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운동 개념이 다양했다가 근대에 오게 되면 그 운동 개념이 굉장히 축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적인 크기를 갖는 물체의 장소 변화, 그래서 이제 뉴턴의 역학에서 정리되는 그런 운동, 요것만이 이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모빌리티 이야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주목하는 것이 그런 공간상의 이동, 여기에 상당히 이렇게 집중해 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하고 둘레즈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형태로 편찬이 너무 세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해서요. 제가 원문을 다시 한번 예전에 번역한 부분이 있지만 다시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레즈의 운동 개념, 특히 속도라고 부르는 내공적 운동, 그것이 나타나는 대목이 지난번에 발표에서 살펴봤던 공간 이론, 그 부분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4쪽의 각주 1번에 정리한 논문을 발표한 거 적어드렸으니까요.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유목민의 어떤 특징, 이걸 얘기하면서 공간 이론과 함께 운동 이론이 개진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적어온 대목은 그래서 유목민과 이주민을 구분하는 어떤 세 가지 구분점, 그걸 얘기한 지점인데요. 두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문단은 경로와 점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난번에 봤던 이제 이 공간의 두 그 측면, 그러니까 매끈한 공간하고 뽕파인 공간, 그게 언급되고 있고요. 그게 3쪽 아랫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쪽 부분에 좀 길게 나와 있는 그 대목이 바로 그 속도하고 관련된 얘기가 그러한 공간 위에서의 속도죠.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만 봐도 좋겠지만,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대충 넘어갈 텐데, 왜냐하면 지난 발표 때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제가 논문을 통해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부분, 우선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아이디어도 좀 다른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경로와 점의 부분을 보자면요, 우리가 보통 이동한다,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이동을 보통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안양에 있는 집에서 여기 화양동 맞나요 지금? 네, 까지 이동했다라고 할 때는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경로라는 것은 우리 통상적인 우리 그 정주민의 관점에서는 그 곳에서 여기까지 온 그 바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준 그 길, 요게 이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트라젝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와 트라젝토리의 관계가, 포인트가 우선되고 트라젝토리가 이제 그 후에 존재하는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유목민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목민에게는 이 트라젝토리가 먼저고 본성상 먼저라는 겁니다. 먼저고 점은 그냥 떠나기 위한 어떤 경유지, 중계점,
이런 걸로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유목민의 특징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 이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주민하고 유목민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목민하고 이주민을 보통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이동하는 존재고, 마찬가지로 이주민도 이동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모빌리티 이야기를 할 때 이주민 얘기도 많이 언급되었던 것 같고, 이주민이라는 이슈는 그 자체로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근데 운동의 관점에서는 이주민은 정주민과 비슷하다라는 게 들레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목민을 이주민처럼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견해고요. 그래서 그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자면, 유목민은 이주민이 전혀 아니다. 이주민은 원리상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니까. 설령 이 다른 한 점이 불확실하고 또 뜻밖이고 위치를 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유목민이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것은 오직 사실의 결과이자 필연성일 뿐이다. 그러니까 점이 등장하긴 합니다. 오아시스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점은 지나감의 결과로 존재하지, 일종의 선과 선의 만남으로 점이 존재하지 점과 점을 잇는 것이 선은 아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유목민 할 때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사막 이런 건데요. 사실은 유목민은 굉장히 다양한 지리적, 현실의 유목민은 지리적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그 얼음 빙원, 그곳에 거주하는 유목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 기후에 거주하는 유목민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사막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유목민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제 뒤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냥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데 도저히 거기 머무를 수 없으니까 이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 유목민이 규정됩니다. 그런 점에서 유목민이 머무르는 그 점들은 불가피하게 그런 것일 뿐이지, 그런 걸 이제 여기서 사실의 결과이자 필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것이 어떤 원인의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목민과 이주민이 많이 뒤섞여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원인과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유목민이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고전적 의미에 고정된 법이라는 뜻 말고 자유롭게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 차지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삶의 그 형태, 그런 걸 유목민의 특징이라고 부르고 또 유목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머무르고 싶은데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머무르지 못하고 이동해서 가게 된 그곳, 그리고 그런 곳들이 계속 이제 되풀이 되죠. 왜냐하면 먹이를 구해야 되고 또 짐승들을, 가축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한 곳에 머물고 싶어도 더 머물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제가 건너가고요. 산쪽으로 가서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간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면서 제가 밑줄 부분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토인비, 그 역사학자 토인비의 그 말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목민을 읽자면요, 운동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때 운동은 이주민의 운동과 같은 그런 공간상의 장소의 이동으로서의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운동에 의해 정의하는 것은 잘못이다. 유목민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제시한 토인비가 근본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라는 책에서
토인비가 유목민을 규정하는 방식이 규정이라기보단 뭐죠?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유목민의 사실로부터 추출해낸 유목민의 특징,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규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게 우리의 그 직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움직이지 않는 자라고 했고요. 이주민은 황폐해지거나 척박해진 환경을 떠나버리는 데 반해, 뭐 이해가 갑니다. 오늘날 뭐 전쟁 때문에 그 이주민이 된 사람들, 자기가 살던 곳이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떠난 거죠. 그에 반해 유목민은 떠나지 않으며 떠나려 하지 않는 자들로서 숲이 점점 줄어들고 스텝이나 사막이 증가하는 저 매끈한 공간에 달라붙어 이러한 도전에 대한 응답으로서 유목을 발명해낸다. 이 도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건 토인비의 역사관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도전과 응전이 역사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유목민의 응전이라는 것은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공간에 달라붙어서 그곳에서 살아남는 그런 방식의 삶을 발명해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유목민의 그 응전이 이야기될 수 있고요. 도전이라는 건 뭐 별게 아니라 기후가 뒤에 그 설명이 나오지만 기후가 국지적으로 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생겨난 어떤 그 위협 이런 것들을 그 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숲은 우리가 살만한 환경인데 반해서 스텝이나 사막은 그렇지가 않죠. 맥락상 이 숲은 풍요로운 곳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맥락상은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의 우리가 오지 뭐 이런 걸 떠올리는 것보다는 살만한 장소로서의 숲이 나무도 열매도 따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숲이 예를 들면 가뭄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줄어들고 그곳이 스텝이나 사막으로 변화하는 그런 환경 조건, 그걸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목이라는 표현이 노마디즘입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드레즈가 생각하는 노마디즘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뭔가 삶의 방식을 발명해내는 그런 활동, 그게 이 노마디즘이지 어떤 주의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제목의 책이 좀 그쵸, 유행했죠 한때. 근데 이제 그때 말한 노마디즘은 무슨 주의처럼 그렇게 서술되고 있고 특히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누구였죠? 감독이 타르콥스키였나요? 그 감독의 영화 솔라리스를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런 의미의 어떤 우리가 보통 무슨 주의라고 할 때 이 주의하고는 노마디즘이 상관이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마디즘은 움직이지 않음하고 더 관련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에서의 어떤 이동, 요거하고 관계되지 않는데도 어떤 운동이 일어난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 요거를 이제 생각할 차례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 인용 이어서 보자면요. 유목민은 기다리는 법을 알고 있고 무한한 인내력을 갖고 있다. 그죠? 이런 것을 살려면 정말 독해야 되죠. 바로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성은 영어로 immobility입니다. 부동성과 속도, 긴장증과 가속. 긴장증은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어쩔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의 질병,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장증, 그건 딱 굳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 그래서 정지해 있는 과정으로서의 정지. 이게 굉장히 상호 모순되는 표현인데요. 정지해 있는 과정으로서의 정지 등 클라이스트의 이러한 특질들은 전형적으로 유목민적인 것들이다. 이 클라이스트라는 작가는
괴테가 살았던, 괴테와 실러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에 작가도요, 이제 구분상으로 낭만주의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합니다. 3년 전에 2015년인가 그 미하엘 콜하스라는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한국에는 미하엘 콜하스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그 개봉이 됐었습니다. 그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그 클라이스트 원작의 그 영화를 보시면 들레즈가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유목민적인 것이라는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움직이지 않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고요. 한국에는 이 클라이스트의 작품은 거의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희곡들하고 노벨레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단편 소설, 그 다음에 짧은 에세이, 단상 이런 것들인데요. 대부분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레즈가 클라이스트라는 작가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요 부동성과 속도, 긴장증과 가속, 정지해 있는 과정으로서의 정지, 이게 뭐냐? 요거에 조금 더 한 발 다가가기 위해서 이 글의 그 앞부분에 이제 드레즈가 클라이스트를 좀 길게 얘기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 길게 얘기하는 지점을 제가 다시 이제 가서 좀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각주 2번에 이 청계원에서 가져온 클라이스트에 대한 묘사의 한 부분입니다. 원래는 훨씬 길어요. 근데 여기 묘사되고 있는 요 사례가 굉장히 저한테 재밌었습니다. 동양적인 게 많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끝나지 않을 것처럼 부동이다가 그 영어로 표현은 interminably immobile, 끝나지 않을 것처럼 부동이다가 그 다음엔 지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한 몸짓을 행하는 스모 선수. 이 스모 선수를 일단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건 이제 우리식 씨름이지만 스모가 사실은 더 쌈박하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바둑 기사입니다. 이 바둑에 대해서는 지난번 발표 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아까 말씀드린 각주 1번의 논문에 조금 더 그 소개를 했는데요. 이 우리 바둑돈 장면 TV로 지켜보거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대결하던 대목, 많이 있다가 어느 순간 돌을 탁 놓고 판 전체가 확 변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모 선수에게서 일어나는 운동과 그 부동과 운동의 어떤 그 교차, 그리고 바둑 기사에게서 꼭 기사가 프로 기사만 뜻하는 거 아니고요. 바둑 두는 사람이 실행할 때 일어나게 되는 그 부동과 운동의 그 교차, 요게 이제 여기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두 문장 때문에 제가 인용했고요. 앞뒤에 그래도 심심하니까 들레즈의 진단으로 현대예술에서 많은 것들이 클라이스트에서 유래한다. 클라이스트에 비하면 괴테와 헤겔은 노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인이라고 이제 영어로 올드맨인데요. 올드맨하고 대비되니까 이제 영맨이죠. 클라이스트의 그 특징으로 늙음하고 대비되는 어떤 그 영원한 젊음. 드레즈가 어디선가 표현을 했는데 젊음의 젊음성, 그런 거가 여기서 이제 드레즈가 말하려고 하는 그 운동, 그러니까 제가 내공적 운동이라고 부르는 그 운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이 부분이 가장 눈이 번쩍 띄일 수 있는 부분, 속도와 운동을 구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속도는 프랑스어는 비테스, 그리고 이제 운동은 무브먼트인데요. 영어로 하자면 스피드와 무브먼트, 그 둘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레즈가 말하는 속도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공적 운동이고요. 이 운동이 외연적 운동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구분해야만 한데요. 근데 이때 말하는 속도는 보통 운동은
속도가 그 장소 이동과 관련한 속도를 언급할 때, 즉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 속도를 언급할 때, 그 속도하고는 여기서 드레즈가 말하는 속도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그 물리학에서 말하는 속도 V는 T분의 S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는 게 속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속도는 가속도에 의해서 다시 설명이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큼 속도가 변했느냐가 T분의 V 형태로 A가 가속도가 이제 규정되죠. 이거는 아까도 자꾸 계속 말씀드린 게 물체의 장소 이동하고 관련할 때 이야기되는 속도고요. 그리고 그 속도를 지니는 물체 물체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운동이죠. 그게 이제 근대 물리학적인 운동 개념이라면 드레즈는 그거하고 이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도라는 개념을 다시 내공적 운동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요, 운동은 아주 빠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속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빠르다고 속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빠름이란 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정말 시계로 측정해서 더 짧은 시간 간격에 도달하게 되는 그것을 빠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이어서요. 속도는 아주 느리거나 심지어 부동일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속도이다. 네,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스모 선수나 바둑 기사를 다시 떠올리시면 조금 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감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다음 문장. 이제 운동은 외연적이고 속도는 내공적이다. 요 문장에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각주 3번이 있는데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이걸 걸치고 하겠습니다. 전체 공기는 나쁘진 않은데 프랑스 원문으로는 le mouvement est extensive et la vitesse intensive 이렇게 돼요. 영어로 movement is extensive, speed is intensive. 이랬을 때 이제 extensive, 그다음에 intention, 특히 이제 intention이라기보다는 intensive, intensity. 요게 이제 뭐냐? 드레즈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intensity라는 개념이.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드레즈는 이 intensive 또는 intensity의 출전을 칸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감성론 부분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게 우리가 칸트에게서 경험이라는 것은 외부 세계의 어떤 뭔가가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이제 인식 능력을 촉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표상이 개념하고 결합되는 거. 너무 복잡한가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 세계와 관련을 맺기 전에도 이미 어떤 크기에 대한 인식은 아니죠. 크기에 대한 느낌이라고 더 표현할 수 있는데 크기에 대한 느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랑 관련됐을 때 그건 이제 익스텐션인데요. 그거와 관련 없이도 존재하게 되는, 즉 시간과 공간하고 분리해서 그 전에 존재하게 되는 어떤 느낌, 크기의 느낌, 그거를 여기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텐시브라고, 인이란 말이 이제 강세 접사이기도 하고 안쪽을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죠. 그 텐스란 말은 어떤 긴장, 요걸 가리키는 말이죠. 긴장 또는 힘. 그래서요, 그 구절을 좀 읽자면요. 드레즈가 이게 굉장히 여러 텍스트에서 칸트를 요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서 제가 이 개념을 좀 더 분명히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감각 그 자체는 또는 느낌, 이때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그 자체는 전혀 아무런 객관적 표상도 아니고 아직까지 외부 세계랑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감각 안에서는 공간에 대한 직관도 시간에 대한 직관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외부 세계에 대한 알문, 인식은 시공간이 결합돼야 되거든요. 언제 어디에 있다 이게 결합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각의 어떤 느낌의 연장적 크기 또 외연적 크기 이것이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정한 크기는 속한다. 감각의 일정한 크기는 속한다 이렇게 문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부연해서 말하자면 그 안에서 어떤 시점에서의 경험의식이 이때 경험은 칸트가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경험, 즉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 현상계에 대한 경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느낌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느낌의 정도, 의식이라는 내가 자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즉 제로에서부터 일정한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는 감각의 포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없지 않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크기가 달라요. 근데 그런 종류의 크기는 잣대로 잴 수 있는 그런 크기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연장하고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 크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인텐시브의 그레세 영어로 하면 인텐시브 퀀터티 퀀터티 또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영어로 랭스는 아니고 하여튼 크기입니다. 볼륨도 아니고 이런 개념을 제가 피하냐면 얘기하시는 네? 매그니티드 매그니티드에 그쪽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하여튼 어떤 양이긴 해요. 크기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로 잴 수 있는 즉 볼륨이라든지 그 렉스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른 그런 크기입니다. 그런 크기가 감각 또는 감각의 경험, 느낌 이 수준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게 선차적이에요. 익스텐션은 거기에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개념까지 결합될 때 이게 이제 인식 형태로 확정되는 거고요. 그 전 단계입니다. 일단 칸트의 구절을 조금 더 맞춰보자면 이 내공적 크기에 대응해서 지각의 모든 객체들에는 이 지각이 감각을 함유하는 한에서 내공적 크기, 다시 말해 감관에 미치는 영향의 도, 그라트, 디그리입니다. 영어로 도, 어떤 등급, 정도, 수준 이런 부분 그것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가령 이 도라는 건 어디에 쓰이면 온도계에서 도가 쓰이거든요. 온도계는 눈으로 봤을 때 몇 도 몇 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크기가 있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온도계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객관적인 크기는 아니고 말하자면 순수하게 주관적이기만 한 크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0에서부터 어떤 일정 수준까지 커지는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것을 내공적 크기라고 하는데 이 지각의 모든 객체, 즉 이때 말한 지각,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현상계에 대한 인식 전에 이것이 먼저 있고 그 현상계에 대한 인식에 그것이 부여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드레즈가 왜 이 칸트의 구절을 중시하느냐? 이렇게 조금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 이식되는 과정에서 이식되지 않은 시공간상에 존재하는 건 없죠. 그리고 그건 이제 사물 자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랑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어서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것이 성립하기 전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성립해 하는 조건. 그러니까 칸트 표현으로 경험의 가능 조건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레즈는 그 가능 조건을 좀 더 파고들어서 구체적인 경험의 가능 조건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 구체적인 경험하고 관련해서 이 내공적 크기 또는 이제 드레즈 용어로는 인텐시티 이것이 중요하게 얘기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락이 이제 그렇게 정립되고 이 개념이 조금
가다듬어진 그 구절 중에 하나가 그 드레즈 바타리의 안티오디푸스입니다. 제가 번역한. 여기서 이제 그냥 관련된 구절 하나만 좀 보면 이 인텐시티 내공들은 기반 없는 몸이라는 내공제로 아까 칸트에서 제로라고 돼 있었죠. 감각이 제로부터 일정 정도까지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로에서 출발해서 드레즈는 이렇게 됩니다. 모두 플러스 값을 갖는다. 네, 크기가 없지 않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걸 설명하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마지막 두 줄에 한 주체가 경유하는 무수한 안정적 멈춤 상태들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느낌의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느낌의 변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의 변화들의 배에서 들레즈가 그것을 결과로서 생겨난 그것을 느낌들의 연속이죠. 그것을 주체라고 부른다. 들레즈 주체 개념은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겪는 게 아니라 겪어짐들의 연속, 그것이 주체다. 그래서 겪는 존재를 자아라고 한다면 자아와 주체는 구별됩니다. 자아가 겪는 게 아니라 겪어짐의 연속, 그것이 주체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 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측면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그러니까 이 둘레즈가 이 내공적 크기에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부 세계, 즉 연장적인 존재 이거를 산출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이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겪는 주체의 탄생하고 관련해서도 이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두 가지 맥락을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모빌리티 온다고 열심히 모빌리티와 관련성을 생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일단 굉장히 주목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내공이란 말로 표현했는데 이걸 가령 백종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밀도량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전에는 최재희 돌아가신 분은 일본 사람들이 한 것처럼 내포량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들레즈 그 관련해서는 강도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번역인데 그 아까 노마디즘 쓴 그 사람 강밀도 그런 해결하죠. 예.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또 내포적 강도 이런 식으로 하여튼 되게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전 내공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맥락이 이 스모 선수나 바둑 기사를 염두에 두면 우리가 그냥 일상어로 쓰는 내공 그 공자는 원래 가죽이 팽팽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 그런 힘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자어에서. 그래서 안쪽에 존재하는 그런 팽팽한 긴장의 힘 이런 걸 내공이란 말이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무협지 용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용 선생님의 최애이긴 하지만 이 편 써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철학 개념이 너무 어려워진 강밀도 이런 거 하면 그걸 외워야 돼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내공하면 최소한 그 기본적인 감은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거다라고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예전에 올레라는 브랜드가 처음 출시될 때 문제는 스피드 하면서 애 거 뺏어 먹는 거 있죠. 과자인가? 기억나세요? 바로 그 스피드, 그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애가 놓치지 못한 사이에 일어난 어떤 사건, 그런 게 여기서 말하는 운동이고 속도고, 특히 이제 속도고, 그것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그 속도와는 구별된다. 또한 그 운동과는 구별된다. 공간 이동이라는 그 점이 이제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공이라는 말 제가 해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운동은 어느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하나로 간주된 물체의 상대적 성격을 가리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뒤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하나인 물체가 바디가 한 점에서 다른 한 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대성은 그 포인트 대 포인트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해서 어떤 점과 다른 점 간의 상대성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그것이 상대적이죠.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반면에 속도는 어떤 점에서라도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돌연 그런 가능성과 함께 어느 물체의 환원 불가능한 부분들이, 즉 원자들이 회오리바람처럼 매끈한 공간을 점유하거나 채우는 물체의 절대적 성격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속도가 물체의 절대적 성격을 구성한다. 이 절대적 성격은 일단은 물체 자체의 탄생하고 관련된다. 또 탄생 또는 생성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덕분에 물체가 탄생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드레즈가 강조하지 않은 돌연 어떤 점에서도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둑에서 많이 우리가 목격하죠. 어떤 수가 하나 딱 착수될 때 그 판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특성을 발현하죠. 바로 그 강조된 부분에서 회오리바람처럼 매끈한 공간을 점유하거나 채운다라는 게 이제 그 특성과 관련돼요. 회오리바람 떠올려 보시면, 그죠? Over the rainbow, 네? 그죠? 오즈마 없어 회오리바람 전체를 휩쓸어서 하나의 한 덩어리를 생성케 합니다. 만들어내요. 바로 이제 그런 운동을 염두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체의 상대적 성격과 절대적 성격을 조금 구현해봤습니다. 이제 원 쪽에서. 네 개 정도의 특징을 제가 집어봤는데, 어떤 물체이건 간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게 해주는 내적 고름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하나다. 예를 들면 이 하나의 그 스마트폰이 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이 갖고 있는 부분들 간의 구분이나 차이는 무효화됩니다. 만약에 그거에 주목하게 되면 하나인 스마트폰이 아니죠. 따라서 이거를 서로 이질적인 그 부분들 또는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주게끔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관념적으로 요청해야 되고요. 블레즈는 그런 걸 이제 컨시스턴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적인 고름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의 물체가 아니며,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는 끊임없는 부분들의 잡다한 모임에 불과하다. 그래서 쓰레기 더미라고 이제 비유할 수 있다. 쓰레기 더미는 그것이 하나인 무엇은 아니죠. 잡다한 것들이 모여있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제 하나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 속도가 부여해주는 어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이 물체의 상대적 성격을 가리킨다는 말은 어떤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구성하는 원리, 힘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구성된 후의 물체와 관련된 운동, 즉 장소 이동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2차적으로만 존재한다. 외연적 특성을 갖는 운동, 장소 이동은 하나의 물체가 일단 존재하는 한에서만 성립한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건 하나의 물체가 하나의 물체로 성립하게 되는 그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도라는 거죠. 세 번째, 물체의 절대적 성격은 물체 자체의 구성과 관련된 원리, 힘을 주목할 때 드러난다. 부분들의 어떤 모임을 하나의 물체로 만들어주는 원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부분들이 더 이상 따로 놀지 않도록 그것을 하나로 묶는 힘이다. 드레즈는 그것을 운동과 구별해서 속도라고 칭한다. 그것은 잡다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탄생시키는 회오리바람의 힘이다. 이걸 너무 비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은 이런 그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것은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에서 바디, 몸, 물체, 이거의 구성이라는 게 부분들이 부분들로 존재해서 하나일 때 그 지점에 주목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속도가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 건 그것이 외연적, 연장적 물체를 구성하는 1차적, 내공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내공적인 까닭은 모든 외연과 함께하면서도 외연에서는 식별되지 않으며 완전성의 정도에서만, 즉 하나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의 차이, 또 그 하나 자체가
여러 정도 등급을 가질 수 있죠. 좀 모자란 그 스마트폰, 좀 더 나은 스마트폰, 고장난 등급, 이 하나가 하여튼 완전성에서 등급이 있는데, 그것에서만 구별되고, 하나가 뿅 하고 만들어지기 그 앞 단계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공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그 괄호 부분으로 건너뛰고요. 3점 밑에 요컨대 관행적으로 말하면 유목민만이 절대적 운동, 즉 속도를 갖고 있으며 소형드림 운동 내지 회전 운동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의 전쟁 기계에 속한다. 전쟁 기계는 창조하는 작업, 창작하는 작업, 예술가의 작업, 이걸 떠올려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유목민의 그 운동, 절대적 운동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도다. 라는 거. 따라서 이제 드레즈가 운동이란 말을 쓰긴 쓰지만 피하고 있는 것은 공간 이동으로서의 운동과 구별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운동이 아니라고 본 건 아니다. 라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개념적으로 여기서 절대적 운동이라고 부른 것을 이제 연장 또는 외연적 운동과 구분해서 내공적 운동이라고 불러보고 싶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 그 전에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다시 아리스토텔레스를 데리고 오자면 그 드레즈가 결국 피하려고 하는 그런 상대적 운동,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는 절대적 운동,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크기를 갖는 물체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운동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 조건으로서의 그 무엇, 요것하고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드레즈가 속도 또는 절대적 운동 또는 내공적 운동을 얘기할 때 염두에 두고 있는 비판 지점은 단지 근대 과학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까지 향하고 있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맺는 말 짧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대부분 했었는데요. 운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힙니다. 그래서 이제 드레즈를 고찰하면서 모빌리티를 장소 이동에 국한하지 않고 개념을 확장할 여지를 마련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운동이 운동체. 근데 이때 운동체는 이제 주체라고 제가 적었지만 그보다 피동체에 더 가깝습니다. 거기 일어나는 변화까지 포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제가 안티오디푸스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던 측면이 그 다음 문제인데요. 모빌리티가 주체가 겪는 체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체험이 차이가 없다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의미를 갖기 어려울 테니까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일 테니까요. 그다음 세 번째로 모빌리티 연구에서 이제 핵심 주제가 뭘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디스크립션,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기술하는 어떤 그 사회학적인 탐구, 이걸로 끝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핵심일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체 이동 말고도 운동체 자체의 생성, 또 변화 이런 거에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작년 12월 말에 나온 이동의 미래라는 책인데 여기 제가 서지사항을 적어드렸고요. 이 책이 이분이 이제 실제 자동차 연구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실제 모빌리티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단에 중요한 그 참고 문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에서의 자동차라는 의미, 또 탈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모빌리티, 이런 구체적인 실증적 결과 이런 걸 참고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이런 거 말고 이론적으로 뭐가 중요한 걸까 이 탐구에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드레즈의 내공적 운동이라는 개념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두서없는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